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게 뭐 2000년에서 2025년, 25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년 뒤면 인구의 반이 60세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의 초고령사회의 노후 행복을 위해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에게 집이 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령화를 보면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놀랐는데요. 빨간 색깔을 보시면 지금 2025년에 인구의 20.57%가 노인이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죠. 그런데 5년씩 지날 때마다 5%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30년에 25.5%, 2035년에 30%, 5% 거진 증가하다가 2050년이면 65세 이상이 40%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80세 이상 노인이 지금 24%예요. 노인 중에서 4분의 1이 8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다가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가 80세 이상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60%는 65세인데 65세에서 79세까지겠죠. 이렇게 초고령, 후기 노인이죠. 후기 노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죠. 예,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추이를 보면 기대 수명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보시다시피 65세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가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인구의 고령화를 말씀드렸는데, 노후 행복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오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이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복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삶의 질. 마스크가 내려와서. 예. 복지란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던 일들을 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복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노인복지는 무엇이냐? 제가 그동안 건강하게 또 뭐 즐겁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았는데, 노인이 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러면 노인이 됐다고 뒷방에서 그냥 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젊을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안 좋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의 노인복지의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거야. 하위 70%만 노인이고, 안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 대상도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가난한 노인, 병든 노인만 노인이 아니죠. 노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지 대상은 기능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가난한 노인뿐이 아니라 모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지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복지도 여러 영역을 아우러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레스 앤 하트라는 그 틀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신체 건강 복지, 좋은 건강이 있어야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그 성공적인 노화의 그 기본적인 것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건강,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복지.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재정복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력복지.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기대수명이 20년, 30년인데 우리나라 은퇴 60세 하죠. 그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제 소셜 웰빙 해서 사회복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정보 사회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정보화에 익숙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정보화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에서 참여하면서 사는 것, 에이징 인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감을 느끼면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맞나요? 네. 하나. 예. 그 5가지 중에 경력복지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이제 100세 시대 그 국정과제를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45번인가가 있던데, 노인 일자리 확대하고 내실을 하겠다. 그 경력복지의 틀에 제가 넣어봤고요. 신체 건강복지, 건강보험제도, 이 숙각에서 나는 게 지역 가입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복지는 기초연금 10만원 점차 올리겠다. 10만원 올려서 40만원까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아까 제가 디지털복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있죠. 중장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에 맞는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에 이동권에 대한 것이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로 묶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신체건강복지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모범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들이 이 보험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은퇴자들을 빈곤으로 이끄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국정과제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뭐 정치화하지 굳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노인들이 빈곤에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친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복지 10만 원씩 기초연금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국민연금하고 형평성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동안 없는 형편에 절약을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기초연금 대상도 안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그 노인 중에 40%가 되고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언제까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적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정 복지를 위해서는 제가 2가지 노인 일자리하고 죄송합니다. 정년 연장과 노인 빈곤율 감소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현황과 문제점과 대응 방안 3가지로 모든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정년이 가장 낮죠. 60세죠. 미국은 1986년에 없어졌고 1967년에 65세, 78년에 70세, 긴 세월을 걸쳐서 결국은 없어졌죠. 영국도 없어지고 독일은 2027년에 67세로 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2013년에 65세로 됐고 작년 4월 1일 70세로 됐습니다. 스웨덴도 61세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70세까지 건강하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싱가포르도 지금 62세라고 하고 2030년까지 65세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같이 60세 은퇴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2013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2016년하고 17년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됐죠. 지금 한 5년 됐는데 이거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점이 뭐냐? 인간 수명 100세 시대죠. 지금 국정과제도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0세 은퇴하면 40년은 아니지만 아까 80세는 참 많이 힘든데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100세 시대에 도대체 우리 고학력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60세까지만 일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은퇴 연령 60세인데 연금은 지금 몇 세에 받냐? 2008년부터 5년에 한 살, 1세씩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연금 받는 연령이 62세입니다. 내년이 되면 63세,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 60세 은퇴해서 5년 동안 뭘 먹고 사냐? 연금이 그렇게 국민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 신문에 날 정도인데 그래도 노인들은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 크리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질 은퇴 연령은 우리가 72.3세로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 사람들이 60세 은퇴되면서 70세 넘도록 일을 하네. 그런데 이분들의 일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예, OECD 빈곤율을 보면 한국이 제가 이제 그 모든 연령보다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빨갛게 표시를 했고요. 안 그런 것은 파랗게 표시를 했는데 한국을 보면 여기가 전체 빈곤율은 5위고 노인 빈곤율 1위죠. 일본은 전체 빈곤율이 14위, 노인 빈곤율 12위. 그다지 차이가 안 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율은 9위고 전체 빈곤율이 4위죠. 우리나라의 빈곤율도 심각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 예, 그러면 노인 빈곤율의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노인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기대 수명에 못 미치는 빠른 은퇴 연령 아까 말씀드렸고 연금도 작죠. 국민연금, 소득 크레파스가 있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죠. 근데 개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은 없고 집 한 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노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기초연금 10만 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 다음 생산적인 복지, 노인들이 이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 80세 이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력복지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절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기관장 하시는 분이 만 62세 은퇴를 하게 되니까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박사 공부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보통 일반 직장보다는 뭐 10년 정도 늦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길어야 30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책을 보면서 저도 뭐 저런 책을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나 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절규를 할까. 이거를 우습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복지로 노인 일자리하고 자원봉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인 일자리 현황을 보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제 국정과제로 만들어졌어요. 보충적인 소득 보장과 참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초기보다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20년이란 거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특이한 점이 80세 이상 후기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럼 뭐죠? 80이 됐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하고 싶다는 거죠. 2016년을 보면 18%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노인 일자리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공익형하고 일자리인데 시장형. 그 공익형은 사회활동인데요. 27만 원 줍니다. 11개월. 그런데 공익형의 대상도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예요. 기초연금 안 받는 30% 노인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는 근로활동 성격인데 사회서비스형이 2019년에 생겼고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 이것도 있는데 원래 2022년에 사회서비스 모델하고 사회서비스 선도형 모델을
6만 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심사를 받아요. 이걸 또 해마다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이 노인 일자리가 희망노인의 50%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한시적이다. 공익형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은 5개월이에요. 그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비용이 참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또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는 무보수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비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저임금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17년에 22만 원을 줬는데 2018년에 27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계속해서 27만 원인데 최저임금 엄청 올랐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최저임금 감안한 게 한 27만 4,800원 정도에서 요즘 밥 한 그릇에 10,000원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노인들이 이거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그 활동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노인 초기에는 이름이 노인 일자리였는데 중간에 2016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이고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7%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에 시장형은 23%로 이제 3배 정도 더 높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한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완전히 고유명사화가 됐고, 어떤 정권에서는 고용률에다 다 그냥 계산을 해버리니까 한시적으로 11개월만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공익형은 자원봉사로서 이거를 아예 그냥 규정을 하고 자원봉사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원은 그 노인 일자리 특화로 해서 이름에 맞게 노인 인적자원을 개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을 주로 해서 지금 23%이지만 우리 새 정부가 이것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대응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고학력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을 하니까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동안의 노인 일자리는 아날로그적인 노인 일자리였는데 이것이 디지털 시대 일자리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 노인 세대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보강되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공익형을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자원봉사도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의 소정의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율이 그래도 굉장히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15.4%, 미국이 23.5%, 일본 26.43%, 스웨덴이 54%. 스웨덴은 엄청나게 자원봉사율이 높은데, 이것은 뭐냐면 자원봉사는 돈을 물고 쓰지만 관리를 하려면 국가에서 재정이 들죠. 그 GDP 대비 한국이 제일 낮은데 78억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GDP 대비 3.7%, 예산 비용은 6,217불, 17억 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GDP 대비해서 3.7% 이거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소정의 돈을 지급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대한노인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국가 예산 대비 자원봉사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가. 처음에 자원봉사 그 지원센터에서 2011년에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예산은 37억인데 경제적 가치는 16억. 그래서 굉장히 손해죠, 국가적으로.
아니 이거 뭐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해도 경제적인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든지 처음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년 동안, 7년 동안 예산은 조금씩 늘어서 코로나 바로 전에 4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42억 정도 예산인데 경제적 가치는 44억.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예산보다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원봉사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아직 통합된 관리기관이 부재하다. 노인자원봉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타 자원봉사는 행안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면 자원봉사가 다 올 스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행복 대응 방안으로는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재정이 이게 결국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도 생산적 복지거든요. 돈만 안 받는다 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성공적 노화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이 그 저소득층에게는 좀 보상도 해주고요. 근데 물질적인 꼭 보상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런 보상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제가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도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뭐 80세까지 일을 은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무엇인가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자원봉사진흥원과 같은 이런 기관이, 전담기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 좌우의 이념과 관계없이 이 자원봉사는 다 선호를 하거든요. 어떤 정권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 있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의 공익형은 자원봉사로 아예 딱 독립을 시켜서 특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제가 정보와 복지를 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복지가 정보와 역량이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나를 소환을 했는데, 환경 적응 역량 모델. 우리가 이제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통제를 해야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정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은 아니고 사진. 이 나이 드신 분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걸 배워야 돼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세요 하니까는 컴퓨터 위에 올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 참 웃지 못할 노릇인데, 결국은 몫으로 평생을 일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너무나 복잡하다. 우리 노인들 다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복잡한데, 앞으로는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세대의 노인들은 컴퓨터 다룰 줄 못하면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굉장히 낙후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 70대는 스마트폰 보유량이나 뭐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나이대보다 낮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할 경우 정보와 소외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죠. 뭐 키오스크 사용할 줄 모르면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30분 동안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울었다, 이런 것도 신문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배달앱, 전화로는 주문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문, 폰뱅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와 소외, 가상회의, 가상강좌, 이런 거 참여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 문맹과 같아요. 컴맹.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흑 속에 산다. 완전 이방인으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 복지 대응 방안, 정부와 교육을 이제 대학교의 컴퓨터룸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하면 세대 간의 그런 통합 효과도 있고, 국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와의 접근. 정부와 기기를 정말 싼 값으로 노인들에게 어차피 그분이 안 쓰실 거를 싸게 공급을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우리 데이터를 멀쩡액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럼 안 줘요, 개인한테. 미국은 2월 돼요. 롤오버 그래서 2월 돼서 그 남는 데이터를 개인한테 안 주더라도 그게 다 통신회사가 가질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공짜로 남은 것들을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MOU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점도 있어요. 이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동안에 거동 불편해서 못 나가던 노인분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까 집에서 소통할 수가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와 교육, 정보와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그 지역사회 거주 환경 조성, 에이징 인플레이스하고 지역사회 통합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노후 행복 동행 서비스. 이것도 이제 국정과 나와 있는 거고 이동권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름 하에 나와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현재 23.19%, 점차 이제 24%, 25% 하다가 2050년에는 40%라고 했죠. 가구 형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80세 이상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상생활 처리하는 데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2020년 1월에 그 노인 돌봄 사업 6개가 통합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일을 많이 못하고 아마 올해부터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 대상이 누구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그러면 80세 노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서비스 못 받아요. 그래서 고령 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왜 우리나라 모든 복지가 빈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느냐? 빈곤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이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65세 이상 사실 노인이라고도 보기 힘들죠. 싫어하죠, 본인들도. 80세 이상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죠. 여기 보시면 1분위의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완전 자립이 75%예요. 2014년에. 그 다음에 뭐 65%, 84%. 2분위 좀 높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80세에서 84세, 85세 이상은 1분위보다 다 낮아요. 모든 게. 그러면 누구가 대상이 돼야 되느냐? 저는 1분위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플러스 80세 이상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연령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례관리 측면에서 전기 노인이 65세에서 74세 혹은 뭐 79세까지 후기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해서 60%의 노인이 40%의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그 일자리가 10개월, 5개월 하면 단기죠. 사례관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 그 관리비를 절약을 하고 지원하고 뭐 또 대상을 확인을 하고 어플라이해서 어드미션을 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속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하면 재정적으로도 별로 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권인데 교통복지. 이것도 노인들이 보행장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심하고 해서 제가 그 노인 이동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함수가 불편하고 저상버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지가 않고요. 서울에서도 뭐 여러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보통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금전관리가 좀 힘들고 집안일도 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힘든 게 교통수단 이용이에요. 2017년 보면은 교통수단 이용이 집안일 다음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식사 준비와 마찬가지로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뭐냐 완전 자립은 92%. 그래서 아마 별로 신경 안 쓰면 여기까지 신경이 안 미쳤을 텐데 교통 한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그 버스 계단에는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빨리빨리 타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노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계단 오르기.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버스 타고 내릴 때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길에 있는 계단 오르기. 그래서요 보면 75세 이상부터, 근데 80세가 넘으면 50% 이상이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교통약자가 1,500만, 굉장히 많죠. 장애인이 200만, 노인이 800만. 장애인보다 노인들이 교통약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0년에 27.8%, 그리고 마을버스는 2020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잘 아시잖아요. 지하철하고 지역 연결시켜주고 버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런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죠. 상대적으로 집값도 싸니까. 노인이 계단을 오르는데 차에 오르는데 못 오르셔서요 무릎으로 올라서 타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 마음에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언덕도 많고 하니까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든대요, 저상버스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건 서울인데 서울은 다른 전체 지역보다는 저상버스율이 2배 정도 많죠. 그리고 2025년까지 100%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우리 국정과제 저상버스를 대체할 때 저상버스를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마을버스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는 있는데 노인 콜택시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장애인증이 없는 노인은 이동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교통복지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보행 장애인도 포함을 해야 되고, 콜택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뭐 마을버스 저상화 점차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안심보험, 안심운전, 안심주차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봤는데, 횡단보도가 1초에 1m 이용 가정하에 이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1초에 0.7m.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횡단보도 어르신들 건너기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고령화와 더불어서 고령자 운전자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전에 누가 그러셨죠? 부총리셨나? 운전면허증 반납했다고. 그분은 운전기사 있죠. 그럼 보통 노인들 운전기사 없는데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보다 자가운전이 너무 편해요. 멀리 못 가도 집 앞에 장보러 가도 간단한 거리는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지하에 내려가서 운전해서 가시면 훨씬 좋거든요. 점점 보세요. 지금 운전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노인들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이제 좀 위험하긴 하죠.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 주차 구역 따로 없죠. 여성 주차 구역 많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요즘은 뭐 불이 너무 LED 등 켜 있으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는 장애인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노인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들면 공유할 수 있도록 무슨 찜 같은 거 하나 끊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운전하지 마라가 아니고, 노인들이 운전을 하면 잔디밭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운데로 지나다니면 들어가지 마시고 할 게 아니고 가운데 길을 내주면 되거든요. 노인들이 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힘들면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동이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란 신호등을 4대만 바뀌라도 조금 그 러시아어 시간 아닐 때는 조금 시간을 오래 해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초보 운전 다 붙이고 다니는데 고령 운전 붙인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다 붙이고 다니면 노인들도 이제 붙이고 다니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다 노인 쪽 공부하니까 알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 주차 공간 이런 것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나가면 복지는 노인복지 특별히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잘 돼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면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이면 중위 연령이 60.1세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상은 노인복지의 대상이 가난한 자, 경제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다. 건강, 연령 이런 것들 거주 형태 다 골고루 종합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길어진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노인의 역할 진짜 필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제일 고민인데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 할 일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월급은 작아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5가지 영역의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서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